그 전에는 엄청 조선에서 엄청 인기 있는 셀럽이었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고리대검 한다고 하니까 여론도 좋을 리가 없겠죠. 명동 사채업자지 그쵸. 뭐. 여러 가지로 잘 안 풀리고 정치적인 압박도 들어오고 또 이런 사업하니까 얼마나 세무조사 받기 좋겠어요. 구속도 당하고 재판도 받고 말년이 안 돈을 들었구나. 벌어도 젊어서 돈이지.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자, 자, 북 언더스탠딩. 예. 오늘도 절판된 책 한 권을 갖고 나오셔서 황금광 시대. 황금광 시대. 황금에 미친 시대. 매드 포 골드. 골드. 우리나라 1930년대 일제 강점기 경성을 주변으로 전국의 금광에서 벌어진 일과 함께 금광맥을 잘 찾아서 젊은 나이에 떼부자가 됐던 최창학 네. 야. 난 최창학 이 사람 부럽네. 회장님 최창학 회장님의 이야기 듣고 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아주 흥미진진한. 예. 와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야, 비즈니스맨. 나는 삼성광산에서 내가 이렇게 돈 벌면 그냥 그것만 할 것 같은데. 그냥 이야 대박이나 하면서 어. 금 캐면서 그냥 살 것 같은데. 야, 그걸 그거를 엑시스를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그게 제일 땅을 놀랐어요. 뿌리고 프랜차이즈 본사 전체를 엑시트한 다음에. 일본 재벌한테 넘기고 캐시아웃해서 경성으로 와서 경교장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다가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어서 계속 듣겠습니다. 예. 북칼럼니스트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국민사위 남국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됐어요? 네, 지금까지는 일부에서 내내 이제 최창학의 이제 성공 스토리, 예. 위대한 개츠비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정말 최창학은 거의 이 붐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정말 계속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20년대 열풍이 시작됐잖아요. 30년대도 열풍이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트레이딩을 막 했다고 했는데 최창학이 그래도 갖고 있는 광산이 30년대 말까지 67개를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거를 38년에 모두 다 1과 6천억에 판매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광산을 다 터는데 이게 전쟁 직전, 2차 세계대전 직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혼란해지기 전에 다 엑시트를 하고 말씀드린 이제 경교장까지 차려가지고 잘 살죠. 예. 그런데 이런 금광 부자들에겐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 그 뒤에 네. 뭐가 캐시아웃도 다 했는데. 캐시아웃도 다 하고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은 무리한 투자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자 쓰느라 바쁜 인생이었거든요. 예. 네. 보면은 그 18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동아일보 그 편집국장 태우고 뭐 어디 재벌 정치인들 태우고 막 놀러 가고 이런 얘기가 기사에 다 나와요. 예. 근데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이 최창학의 입장에서 위기가 뭐였냐면 광복이 된 겁니다. 광복. 세상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뀐 예. 겁니다. 그동안 내가 기름칠 해놓은 그런 그 권력자들이 다 날아갔죠. 야, 어느 날 갑자기 최창학 네 재산 내놔 그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땅 파서 하는 사업은 어느 나라나 국유화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예.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재산이 다 음. 땅에만 있었으니까 일단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 큰일이 어떡하지? 난 겁니다. 음. 근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분단이 됐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제 북쪽에는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고 사실상 이제 정부가 갈라지면서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위기는 전쟁이 난 겁니다. 6.25 전쟁이 난 예. 거예요. 이 사람은 서울에 와 있잖아요. 예. 근데 금광은 대부분 다 북한에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팔았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엑시트를 한 거고 또 뭐 갖고 있고 했는데 이 사람의 물론 현금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산출물이 나오던 알짜 광산들의 3분의 2가 다 북한에 있었다. 네. 근데 하루아침에 3분의 2의 광산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예. 3분의 1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와 일단은 돈이 뭐 많긴 한데 큰일이 난 거죠. 근데 일단은 그 전에 문제는 진짜 내가 남한에서 정치적으로 친일파 숙청당하지 않으려면 이 사람 입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돈을 날린 건 돈을 날린 건데.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경교장이 지금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예. 경교장이 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냐면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장소가 이 경교장입니다. 최창학의 집에서. 네. 아 그래요? 네. 아니야, 자택에서 암살당했다고 그랬는데 김구 선생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미래 권력인 거 다 알잖아요. 최창학이 바로 달려가서 경교장을 헌납을 한 겁니다. 와. 와.
대단한 놈이네 정말. 야, 이게 다른 잘 게 찍었다 잘 찍었어 정말. 와. 넘버 원을 찍었네. 미래 권력은 여기다 어. 하고 이 경교장을 헌납한 거고 여기를 이제 집무실로 그리고 집으로 쓰십시오. 네. 그래서 경교장이 지금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최창학 저택이었으면 그냥 아름다운 건물로 남았겠지만 역사성 있는 건물로 지금은 문화유산이 된 이유는 백범 김구 선생이 집무실 겸 자택으로 쓴 곳이기 때문에. 쓰다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암살을 당해서 이제 역사적인 장소가 된 거죠. 이야. 백범 김구 선생도 정경유착이었네. 저거 받으면 어떻게 저걸? 제가 예전에 그때 있을 땐 있어야 되니까 잘 때는. 제가 여기를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경교장 안에는 지금은 이제 가면 지금 기준 협소하죠. 예.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의리의리한 게 있었을까? 저도 그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약간 가파른 길인데. 그쵸. 약간 언덕 위에 언덕길인데. 있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어차피 걸어서 올라가지 않으니까 부자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알고 보면 최창학의 그 눈물겨운 정치적인 몸부림이 야, 진짜 굽힐 때는 확 굽힐 줄 아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완전 비즈니스맨이라니까. 집을 내주는구나. 그리고 돈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적 후원자로 이제 돌아선 거잖아요. 음. 그러면 어디다가 베팅을 하냐면 한국 독립당, 한독당에다가 엄청난 정치적 후원을 해요. 예. 한독당이 뭐냐면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왜 그 삼권 분립이 돼 있었으면 네. 의회가 있으면 음. 여당을 맡았던 게 이제 한국독립당입니다. 아.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의 당인 거예요. 어. 이 당이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전국에 뭐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걸 최창학이 이제 기부를 해서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백범 김구 선생을 손을 밀었구나. 밀었다. 네, 예. 이 사람은 거기다가 이제 베팅을 한 겁니다. 예. 나눠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승만 쪽에도 좀 주고 백범 쪽에도 좀 주고. 이제 뭐 제 생각엔 이 정도 재산이면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경교장을 그래, 헌납한 경교장 것부터가 준 거에서 이미 그 끝이 어디에 한 줄 거죠. 섰는지 확실하게 드러났네. 확실히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납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문제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암살 당한 게도 있고 세상에. 전쟁 끝나고 났더니 이승만 정권이 공고가 됐잖아요. 60년에 물론 4.19가 60년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세상이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은 정치적 라이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팅을 잘못한 거죠. 세상에. 거기서 삐끗했구나. 애가라고 그러네. 정치를 몰랐네. 정치를. 어? 야, 줄 잘못 썼구나. 줄을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예. 자유당 정부에서 탄압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날 일은 사실 다 상상이 가는 게 예. 뭐 세무조사 들어오고 관급공사 다 끊기고 이제 추징 당하고 예. 이제 민족 반역자 이제 찍혀가지고 이제 뭐 그렇지. 야. 그 동안에 친일파 뭐 이 그쵸. 경력까지 들춰지고 그런 거 당하고 그래서 어. 인생의 마지막 배팅이 성공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60년대 이제 재산을 그러니까 이분 기준을 거의 다 날리고 이분 기준은 재산을 거의 다 날리고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심장마비로요? 네. 원통에서 그랬구나. 원통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명문 중고등학교 중에 오산 중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오산 있어요. 그게 북한에 있는 정주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엄청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 일제강점기 그 무렵에부터 있었던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 예. 그게 내려오면 나중에 그걸 인수를 해요. 최창학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이 학교 재단 이사장 이런 거 했는데 역사에 따르면은 뭐 이 재단 이사장이었는데 당시 교장이랑 엄청 갈등이 심해가지고 당시 학생들이 막 그 등교 거부 운동이라서 학생이랑 말싸움하고 막 좀 말년에는 좀 잘 안 풀렸다. 이놈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뭐 한 거구나.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호랑이 같던 황금왕 최창학도 말년에는 10대들이랑 결국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물론 심장마비란 게 나이가 들면은 그럴 수 있는 사망 요인이지만 예. 마지막은 동네 할아버지였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다. 야, 인생력 진짜 굴곡이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어쩌면 그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후의 그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 같은 게 아닐까. 제 생각엔 이 사람이 그런 친일파만 아니었다면 네. 여러 번 영화화되고도 남을 만한 한국에서 아, 그러네. 왜 그러네. 발굴이 안 됐을까 생각해 봤을 때 벤처기업인. 그쵸. 근데 막 미화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왜냐면은 그 무장 독립단이 왔을 때 예.
그렇지. 줬거든요. 안 주기도 했었고. 안 주고 도망 다니고. 또 전쟁 시대는 또 그 태평양 전쟁 때는 얼마나 돈을 많이 냈겠어요. 야, 근데 그 군자금 독립군한테 도망 다녔는데 김구 선생이 오자마자 집까지 바쳤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확실하게 이제 영수증 받고 돈 준다는 거지. 돈 줄 수 있는데 계산선을 끊자. 그런 거지. 당신도 주고 나면 내가 뭘 받는 건지 네가 설명을 프레젠테이션을 해줘야지. 계산적인 그쵸. 사람이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뭐 했을까? 아니 근데 고기 먹었을까?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았다가 그 돈이 다 없어져 보십시오. 그 공허함. 난 그게 진짜 클 것 같긴 해. 예를 들면 돈이 진짜 많았는데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공허함이 없잖아요. 원래대로 돌아와도. 네. 근데 돈이 많았어.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날렸어요. 그럼 공허함이 진짜 크죠. 그걸 못 잊지. 내 기준점이 그 3천억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단 사람 기본적으로 나이가 엄청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꺾이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90년생이고 이때쯤이면 60살이 넘는 시기잖아. 50 그러니까 광복했을 때 예. 당시부터. 그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뭐 광산업을 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돈 벌 구멍은 없고 재산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책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죽을 때 시점에는 그 학교 재단이랑 뭐 어느 정도 자산 빼고는 한 사망하고 한 1, 20년 만에 재산이 거의 다 흩어졌다. 물려받은 아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물려받고 했는데 아마 추측컨대 뭐 여러 갈등도 있고 이랬을 테니까 그 재산이 흩어져 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보면서 결국은 땅을 샀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 땅은 현금화하면 안 돼. 땅은 남았을 텐데.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일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현금 화폐 가치라는 게 엄청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그렇겠네요.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냐면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고리대 같은 사업을 해요. 금융업을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광복 이후에. 예. 근데 문제는 이때 나라가 혼란하고 전쟁 있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 컸어요. 근데 금융업은 인플레이션한테는 완전 쥐약이잖아요. 쥐약이죠. 그러니까 그 재산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전에는 엄청 조선에서 엄청 인기 있는 셀럽이었지만 예. 나이 들어서 이제 고리대금 한다고 하니까 여론도 좋을 리가 없겠죠. 명동 사채업자지 그쵸. 뭐. 그냥 그러고 자기가 안 하던 사업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잘 안 풀리고 정치적인 압박도 들어오고 또 이런 사업 하니까 얼마나 세무조사 받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도 당하고 재판도 받고 그래. 말년이 안 돈을 들었구나. 벌어도 젊어서 돈이지. 나이 들면 돈 쓸 데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 좋아요라면서요. 좋아요. 그래, 좋아요 받는 라이크 이런 거 받아야지. 좋아요지 뭐. 돈만 있으면 많아봐야 뭐해. 뭐 해봐야 고기 먹겠지 뭐. 그게 뭐 어제 하겠어요. 먹었던 그 고기 똑같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을 집었지만 예.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이게 진짜 우리나라 얘기가 맞나 싶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뽑아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북한에서만 있었던 일, 그러니까 지금 기준 북쪽에서만 있었던 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50년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서 금광을 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네, 남쪽 지역에서도. 그게 저희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정말요? 남국민 칼럼니스트 할아버지가 네. 금광을 캤다고요? 네.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엄청 어렸을 때 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어렴풋이 들었던 얘기였는데 예.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맞아.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리기도 했었고 한국에서 금광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또 읽고 그 저런 집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한테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그 광산이 어디냐면 이제 다 옛날 얘기니까 들을 수 있는 게 남국민 칼럼니스트 할아버지의 광산. 네. 그러니까 충남 그러니까 한국에도 금광이 있냐면 있는데 예. 충남 홍성이 뭘로 유명하냐면 홍성. 그 광천 토굴새우젓으로 유명해요. 예. 네. 토굴새우젓이라고 굉장히 주부들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토굴이 뭐냐면 폐금광입니다. 그러니까 새우젓을 담가서 폐금광에 넣어놓은 게 거기서 발효시키고 시원하게. 네, 토굴새우젓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천이 폐금광이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다 캐간 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 역사적으로 옛날에 뭐 어떤 학살 사건도 일어나고 이래서 예. 그 폐금광이 꽤 유명해요. 네. 근데 이 지역이 한국에서도 여러 손가락에 꼽히는 광산이 금광이었습니다. 홍성에 광천읍 쪽. 몇천억 버신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전해들은 바로는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부모님한테 전해들은 이제 취재를 한 거죠. 부모님. 네. 예. 한 바로는 뭘 하셨냐면 그 아까 했던 그 광주한테 렌트하는 걸 한 거예요. 여기 요만큼 빌리는 그거를 거. 네. 돈 똑같이 프랜차이즈를 하셨구나. 프랜차이즈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마치 복권 긁듯이 네. 베팅을 하고 이걸 한 거죠. 네. 근데 했는데 금맥이 터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네. 아 그걸 한번 했는데. 맞네.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빌려서 될지 안 될지 하고 했는데. 그렇지. 그게 터진 거예요? 제가 그 아까 처음 일부에서 말씀드린 광물회사 화장님 말을 믿었던 이유가 예. 이 얘기를 알고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알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저는 그게 진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광산의 했었거든요. 전대를. 네. 그래서 이걸 했는데 그게 금맥을 터졌어요? 잡은 거예요. 예. 세상에. 근데 일단 잡고 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계속 캐는 거거든요. 예. 계속 해서 그게 충남 홍성 쪽이라서 집에서 좀 거리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캐면 그걸 이제 보따리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져오는 겁니다. 먼 거리를 이제 먼 거리로 오는 거죠. 직원도 없이 혼자 하셨나 봐요. 중간에 누가 직접 하셨다고 저는 와. 들었는데 하면 어떻게 금인데 그럼- 금덩인데. 그래서 이게 금덩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한 60년대 그 정도라고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집에다 보관하면 불안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가 계시기 때문에 집에 할머니밖에 안 계시니까 당연히 불안하지.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역 그 당시에는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마을금고 이런 게 지금 왜 있지 싶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만든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좀 금융기관 만들자. 네. 당시에는 마을의 유지,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돈 맡아주고 하는 걸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 맡기고 이제 또 멀리 가서 이제 금광 캐시고 한 건데 제가 왜 그러면 금광 집에 손자가 열심히 왜그 노동하고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냐? 에 대한 지금 해답은 무엇이냐면 빌딩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멀리서 캐고 돌아왔더니 다 캔 거예요. 다 캤는데 돌아왔더니 그 맡았던 사람이 들고 나갔어? 아니요 튀지 않고 노름으로 다 날렸다는 거. 아니, 속으면 안 되지. 서로 짜고 그런 거 빼돌린 거예요. 뭐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건데 세상에.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짙은 의심이 들죠. 그래. 아유 미안하네. 내가 노름에서 다 날렸네. 배째 시계. 근데 그게 들은 바로는 그냥 모르는 동네 부자가 아니라 이제 먼 사돈의 팔촌으로 가면 집안에 뭐 큰 어르신 같은 집 같은 그러겠지. 부자였던 거죠. 집성촌이니까.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살고 계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땅이 줄 게 없으니 땅이라도 주겠다 해서 지금 그 살고 계신 지역을 받았다. 동네 유지가 되셨다 결국은. 유지까지는 제가 그 등가인지 모르겠는데 네. 땅을 받아서 지금 거기에 산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최창학의 스토리라는 게 일제시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신기한 거는 저희 외할아버지도 북한에서 월남하셔가지고 광업을 하셨거든요. 그 광산 사가지고 이걸 한 걸 하셨거든요. 야, 코모디티에 피가 흐르시네.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시 기억을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그 덕대였던 거죠. 아, 그걸 덕대라고 하거든요. 광산을 일부 임차해서 네. 렌트비 내고. 사실은 다 두 분 다 스타트업이셨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는 엄청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 이 책을 읽고 났더니 아 이게 야. 그분들이 다 맥락이 있었구나라는 그리고 너무 가족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월남을 대지주의 아들이셨는데 뭐 이제 북한군에 징집당하셨다가 뭐 겨우 도망치셨다 국군에 뭐 하셨다가 이제 왜 탄광을 하셨나 했더니 삭주라는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삭주가 아까 제가 처음에 최창학 근거지가 신의주 밑에 정주라고 했잖아요. 예. 정주 위에 삭주가 있거든요. 아, 그 동네가 다 금광이구나. 그 동네가 다 광업을 하는 동네인 그러니까 거예요. 돈 많이 본 사람을 봤던 거네. 그쵸. 경험이 있는 거네. 그런 금광 거죠. 캐서 대박 났더라. 그쵸. 누구네 집 아들이 그 집에 거기서 산에서 5년간 캐더니 대박 났더라. 이런 거 아는 거죠.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취재는 못하겠지만 제가 신기했던 게 왜 태백을 하필이면 거주지를 잡으셨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예. 굳이 월남하셔서 굳이. 네, 그쵸. 근데 어찌 보면은 그 거꾸로 그 남한의 이야. 코리안 드림을 꿈꾸시면서 태백이라는 곳에서 덕대. 야, 여기라면 금강이 나올 것 같아. 야. 산 밑에. 그렇죠. 그 얘기 갑자기 이 책을 읽으면서 최창. 기업인 정신이 투철한 분이었구나.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아 나도 그런 거에 관접적인 그 맥락이 다 세상에. 있구나.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할아버지의 금을 맡았다가 실제로 도박으로 날렸는지 뒤로 빼돌렸는지 했던 그 마을의 부잣집. 어르신 그분
감사드립니다. 그분 덕분에 오늘 저희가 남궁민 네. 북칼럼니스트의 이 이런 자리에, 재밌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 모시고 그때 그금 그대로 다 갖고 그래서 뭐, 있었으면 지금 빌딩 하나 지금 있을 우리랑 안 거니까. 만나요, 그래, 지금. 지금 18억짜리 차 몰고 다니면서 그럴 거 안 아닙니까? 만난다니까. 야, 저 재능을 그냥 섞였을 거 아닙니까? 야, 진짜. 그래서 제가 굳이 제 양조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야. 최창학의 이야기가 역사 속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역사까지도 이어져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는 이제 경제를 만들어 왔다. 야, 금로시가 있었다는 게 진짜 약간 처음 들어봐요. 저도 진짜. 처음 들어봤. 근데 그런 얘기 생각해봐요. 들어봤습니까? 뭐 나도 처음 듣긴 했는데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네.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어. 젊은이는 피가 끓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할 게 없어.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시절에.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말 그 베팅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은 유튜브. 그렇죠. 그 당시엔 야, 진짜 힘들다. 유튜브 그렇지. 채광. 어. 그 세대에서 우리 봤을 근데 때는 이거 해도 대박은 안 날 것 같은데. 거기선 금을 캐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좋아요를 캐고 좋아요, 이렇게 돈이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세대가 직접 봤을 때는 요즘에는 일확천금을 코인으로 노리잖아요.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그냥 이른바 예. 잡코인으로 예. 그걸로 봤을 땐 참 그분들이 봤을 땐 나는 그 새참 가져다 주면 20시간 동안 곡괭이질해서 부자 됐다. 뭐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일확천금의 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역사 속만은 얘기는 아니다. 당시에 그럼 금이 많았겠습니다. 한참 금 러시가 있었을 때는. 그렇죠. 금 생산이 많아서. 금 생산이 실제로 당시에 이제 총독부에서 다 통계를 낼 거잖아요. 예. 다 첨부가 돼 있는데 굉장히 금 생산이 매우 많아졌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근데 이게 항상 버블이라는 거 이 얘기는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버블이랑 항상 분석해 보면 정부가 빠지는 버블은 별로 없거든요. 정부가 부추기거나 부추기거나 뭔가 정책적인 요인이 버블을 만들어내고 마는데 그렇지. 지금까지는 최창학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그 예. 당시에 달려갔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 예. 2부에서는 저는 이 책의 묘미는 국문학자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그러니까 구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왜 해주게 다들 금광으로 달려갔냐? 네, 금이 특히 돈이 됐다. 금이 특히 돈이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금을 누군가가 사들이니까 그랬을 텐데. 그렇죠. 금값이라는 게 오른다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이 캐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왜 금이 없어하면 많이 캐서 없어졌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많이 캔 것도 사실이고 예. 근데 그것보다는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도 지금도 우리 땅 밑에는 금이 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금이 엄청 비싸니까 채산성이 엄청 잘 맞았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설명드릴 요인 때문에 인건비 금값이 대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캐던 폐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폐금광이 금광이 되는 거죠. 요즘에 옛날 그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 막 다시 막 꺼내가지고 거기서 뭐 중요한 거 채취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채산성이 맞은 건데 지금은 금값이 물론 명목가치 높아졌지만 그때에 비할 만큼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우리 땅 밑에 있는 것도 안 캔다는 거죠. 그거 생산비도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쵸.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것도 책에 나온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아주 가까이 우리 땅 밑에 금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예. 마포에 쌍용 황금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이름이 황금 아파트잖아요. 예. 그 마포역 옆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예. 그냥 이름이 좋아서 황금이라고 달하는 게 한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마포 아파트 지을 때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땅 파다 보니까 금맥이 나온 거예요. 에? 황금 아파트가? 네. 거기다 공사를 하려고 파다 보니까 금맥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건 꽤 가까운 시기의 이야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맥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아주 먹기 좋게 뭉쳐있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저기 다 있긴 한 겁니다. 있어요. 아, 근데 생산성이 안 나와. 그걸 근데 파서 그쵸. 할 만큼. 그 마포의 그 땅에 금광을 지어서 꺼낼 정도의 생산성은 안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래서 대신 아파트 짓고 이름을 근데 얼마나 마케팅하기 좋았겠어요. 금맥이 흐르는 아파트. 야, 터가 좋아. 그렇죠. 지금 거기 아파트 사는 분들은 금맥 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야. 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은 물론 줄었지만 없어진 건 아니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고 그 홍천 금강에도 있는 거죠 아직. 그럼 당시에는 왜 이렇게 비쌌어요? 당시에 왜 이렇게 됐냐면은 거시경제 환경으로 넘어가는 경제 문제가 결국 있었어요. 예.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30년대가 금강의 시대였다고 했잖아요. 예. 1930년 1월 11일에 그러니까 일본이 뭘 발표하냐면 금본위제를 복구한다 발표합니다.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간다. 30년에 네. 그 전에 뭐 그 전에는 금본위제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본위제가 폐지된 예. 상태인 거잖아요. 그냥 화폐만 있었고. 그렇죠. 금본위제는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0,000원짜리를 한국은행 가져가면 금 한 돈 바꿔주기. 네. 무조건 나라에 선언을 하고 너가 얼마를 가져와도 우리는 바꿔줄 거야. 예. 이제부터 10,000원이 금 한 돈. 이게 이제 금본위제잖아요. 예. 그 말은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발행하려면 국가도 금 한 돈을 어딘가에서 그쵸. 저에서 창고에 쟁여놔야 그렇죠.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뭐 조개 껍데기 썼다가 뭐 썼다가 금화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화인데 사실상 지폐가 금화의 영수증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들고 다니면 훔치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증서를 발휘하는 거죠. 금보관증, 그쵸. 금 소유 증명서. 이게 원래는 그 발전 단계상 지금은 우리가 쓰는 돈 전에는 다 금본위제였죠. 예. 그리고 1971년에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포기하면서 그 전까지는 금 1온스에 무조건 35달러 예. 정해줬다가 이게 71년에 폐지됐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금태환 제도가 없어진 건데 일본이 금본위제로 돌아간다. 이제부터는 금 한 돈이 5원이다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중앙은행이 미친 듯이 사야 되는 그렇습니다. 시기였군요. 그 전에는 금 없이 그냥 지금이랑 똑같이 찍어내서 그냥 돈을 굴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때는 금이 너무 쌌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17년부터 금본위제를 폐지했거든요. 예. 그 이유가 17년이 뭐냐면 14년에서 17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엉망이고 이러니까 금본위제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화폐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금리 올려서 화폐 긴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이렇게 뒤숭숭하고 물가 오르니까 금본위제를 하면은 돈을 계속 찍을 수가 없죠. 찍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금이 제한돼 있으니까. 근데 전쟁 끝나고선 돈 쓸 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본위제를 폐지해 놓은 겁니다. 어. 그랬더니 인플레가 인플레가 오겠죠. 근데 그걸 감수한 건데 문제는 그래놨더니 중앙은행이 더 이상 금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때는 금을 근데 전쟁 직후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금 수출을 금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엮은 거예요. 외국에 팔지도 못하고 중앙은행이 사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럼 금값이 어머나. 떨어졌겠네. 금값이 매우 떨어진 겁니다. 예.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한 15%가 이제 장신구, 15%가 집안에 금괴 보관하는 보관용, 70%가 화폐용이었는데 이 용도가 사라지니까 금값이 그냥 폭락을 한 거죠. 그렇겠네. 야, 돌반지 주면 금을 주면 이 지금 장난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쁜 것 빼고는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20년대에는 금이 별로 채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저렴할 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야. 그런 시절에 그런 시절에 금을 캤다. 금을 캤는데 금을 캤는데 캐자마자 금본위제가 돌아왔어. 20몇 년 터졌는데 그 이후도 했는데 30년에 금본위제로 돌아가니까 대박이다. 야. 진짜 그거는 진짜 몰랐겠지. 그건 진짜 완전 운빨 아니. 그거는 운빨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어. 거리가 있는 게 28년 엑시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0년에 금본위제를 했잖아요. 예. 그래. 그러니까 사실 너무 조기에 이 exist했네. 직접 수익은 못 얻은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사실 진짜는 30년대였고 어. 그래서 38년 한 번 더 엑시트를 했죠. 음. 근데 중요한 건 30년에 이 선언이 모든 조선인을 금광으로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금본위제 선언이. 그러니까 최창하게 신화도 있고 보도도 되고 했는데 음. 그 전까지는 우리 동네 뒷산에 금광이 있긴 한데 그거 캐봤자 돈이 안 돼. 그래, 이랬는데 그래. 아. 30년에 금본위제 선언을 하니까 와 저거 돈 된다. 음. 잠깐만 우리 선산 어디에 금광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다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 우리나라도 빚내서 집 사세요. 아니 갑자기 빚내서 집 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버블은 그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창하게 고위험 저수익 사업이 이제는 저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를 해서 전 국민에 저걸 된 건데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런 금본위제를 했냐? 예. 여기도 저도 읽다 보니까 아무 이유가 없을 그럼 리가 긴축이 되는 거라면서요? 긴축을 한 겁니다. 긴축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금본위제는 쉽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냥 화폐를 줄이는 작업을 한 건데 예. 이 했던 이유는 일본이 1920년대 내내 경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20년대 전쟁 1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막 인플레도 오고 이랬는데 20년대에 막 정책을 잘못 수립을 하고 예. 산업화 한번 좀 이루긴 했는데 뭐 좀 팔 데도 없고 좀 경기가 지지부진했는데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을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00조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해요. 예. 지금도
아마 도호쿠대 지진 났을 때 한 1,000조 원, 몇천조 원 손해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 경제력이니까 그걸 받쳐줬지. 이 당시 일본은 열강이긴 했어도 꼴등 열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 겁니다. 음. 그럼 복구는 해야 되니까 막 돈을 찍어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오고 산업 수출은 안 되고 나라가 엉망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끝나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근본위제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근본위제가 당연한 거고 폐지된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양적 완화하면 저거 비정상적 비전통적 예, 통화 예.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근본위제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어허. 다들 일본한테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너도 빨리 돌아와라. 너도 빨리 돌아와라. 근데 일본은 경기가 너무 엉망이니까 화폐를 늘려서 좀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처럼. 예. 그렇죠.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어. 근데 다른 나라들이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위제의 핵심은 나라들끼리 환율을 고정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환율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고정을 해놔고 모여서 재무상들끼리 정하는데 예. 5개 열강 중에 일본만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었겠구나.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이게 나라가 이게 인플레도 이러고 너무 물가가 높으니까 수출이 안 된다. 예. 수출 경쟁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야겠다. 30년에 그걸 한 겁니다. 예. 그래도 실제로 주가도 20% 빠지고 근데 이게 주가도 20% 빠지고 물가도 20% 빠지는데 이게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럼 계획대로는 수출도 잘 되고 돼야 되는데 예. 최악의 선택이었던 게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긴축을 한 거야? 그렇죠. 1929년 10월에 대공황이 터졌는데 대공황이 터졌는데 화폐를 줄여버려? 석 달 후에 국가적인 기념 행사를 하면서 이때는 막 기념 행사를 했어요. 예.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IMF 탈출한 것처럼 어. 막 기념 행사를 했는데 생각을 잘못한 거죠. 아, 생각 잘못한 게 그때는 경제학자가 제대로 없었나 보다 일본은. 근데 이때는 미국도 비슷했던 게 그 예. 대공황 터지고 한동안은 미국 당시 정부가 예. 긴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방만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터진 위기가 것 왔을 같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네. 사실 지금도 잘 몰라. 우리 현재도 그때는 더 몰랐겠죠. 뭐 일본도 지금 30년 넘게 풀어본데도 안 해결되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긴축을 해버리니까 다 망가졌는데 금값만 뛰었겠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주 나오는 게 그 당시에 자료가 기자들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기자들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어떤 기자가 나와서 정어리 사업을 한 거예요. 네. 어허. 정어리를 떼으로 잡아가지고 파는 사업을 한 건데 네. 이 근본이제 사태가 터지니까 정어리가 반값이 되고 이러니까 사업 망하고 예. 임업하던 사람 또 망하고 그러니까 금만 미래는 금밖에 없다. 가 돼가지고 이제 금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 탐욕이 아니고 생존이었네요. 금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당시에는 이거 말고는 돈 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경기가 디플레 안 그래도 대공황 때문에 디플레인데 긴축까지 했으니까 더 디플레했을 거잖아요. 당시엔 디플레가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디플레가 오면 수출값이 싸지니까 우리가 수출을 물가도 많이 싸지고 참 좋겠네. 뭐 그쵸. 이렇게 생각했겠네. 이 논리 구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 말이 안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이루어졌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기가 엉망이 되고 와. 그래서 1년 만에 근본이제 다시 포기합니다. 일본이? 아, 31년에 네. 근본이제 야. 다시 포기하는데 금물은 금값이 떨어졌겠네요. 근데 참 경제라는 게 오묘한 게 예. 이제 금값이 막 올랐잖아요. 예. 금값이 오르는 상황인데 문제는 1년 만에 정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으로 쳐도 정권이 날아가고도 남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때도 내각제였거든요. 내각이 바로 무너진 거예요. 어느 정도면 그 총리가 암살당합니다. 아, 못 살겠다. 네. 그러니까 군부한테 암살당하는데 왜냐면은 나라에 긴축을 해야 되니까 군수도 아, 다 국방을 짜니까. 줄이는군요. 그리고 여론도 도저히 이 내각으로 안 되겠다 한 거예요. 1년 만에 딱 군부가 들어서니까 근본이제 폐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근본이제 때문에 올랐는데 또 근본이제 폐지한 게 또 오르는 게 닉슨 사태 때도 근본이제 폐지하고 난 다음에 금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을 이제 막 찍어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쵸. 올라가서 다시 금의 가치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니까 이 사람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돈 진짜 가치는 건 이때 당시에는 금이잖아요. 전국에 우리가 산철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철소 생산량 높이는 정책 막 중국도 하고 한국도 했잖아요. 산금 정책을 막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고 누구고 간에 전비 조달하려고. 네, 마음껏 금 캐라.
막 보조금 주고 이래요. 사줄게. 네, 막 사주고. 음.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30년대에는 보조금까지 주면서 금광을 부추긴 거죠. 태양광 같은 거였구나 지금은. 그렇죠. 이제 국책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이제 때문에 오르고 근본이제 폐지하니까 또 오르고 나라에서 키워준 사업이 되니까 또 돈을 벌고. 그래서 항상 이런 버블들 보면 스토리가 재밌지만 항상 그 뒷면에 정책이 있는 걸 항상 보는 게 좀 재미있는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음. 독려를 하고 해야 전체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죠. 그렇죠. 어. 뭐 그럼. 2007년 서브프라임도 사실 뭐 예. 정부에서 너무 금리 낮춘 것도 있고 음. 정부에서 온 국민 1주택 운동 하다 보니까 음. 나라에서 자꾸 금리 낮추는 걸 좀 음. 압박을 해서 주택법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것도 똑같이 이제 정부의 일본 군부의 그런 니즈까지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골드러시는 그렇게 한 획을 긋다가 한 획을 긋다가 슬금슬금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화 시가 이루어지면서 금값도 안정되고 하면서 옛날 얘기가 된 거죠. 야, 진짜 재밌네 이거.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들 독립운동만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꼭 양자택일은 아닌 게요. 이때 당시 금광 열풍에 들어갔던 리스트가 쫙 나오거든요. 예. 조선 노동 총연맹 뭐 거기 위원장도 금광 사업을 했고 여성 운동가도 금광 사업을 했고 그 그러니까 소설가들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한 거네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모든 사람이 아파트 아니 그럼 갖고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코인 네.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도 사람 사는 시대였구나. 네. 야, 다들 재테크 고민이 있었다.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오늘. 골드러시. 네. 우리 북 언더스탠딩이 어. 없어질 뻔했어. 와, 진짜 오늘 대박이다. 시계를 돌려야 오늘 진짜 재밌네. 야, 세상에 미니비스 로스터리는 좋겠다. 제대로 잡아서. 와, 경교장이 또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어느 때나 거품은 있고 네. 거품은 항상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거품을 따라서 항상 쫓아가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있었고 그러다 또 망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는 네. 남국민 보컬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사위 남국민 북한어미스트와 함께한 네. 북 언더스탠딩 네. 요런 것 보시고 야 황금광 시대를 음. 책을 사서 읽어야 되겠다. 팔지도 않고요. 구해서 읽어도 이만큼 재밌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독서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저희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궁금한 책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네. 말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책을 읽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되고. 유튜브를 보시고 어. 그렇게 해서 아낀 시간을 뭐 한다? 커피를 커피 마신다. 마셔라. 미니빈스 로스터리. 네. 이거 마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북 언더스탠딩을 후원하고 있죠. 네. 저희가 이 스튜디오도 꾸렸잖아요. 그래서 네. 스페셜하게. 네. 자,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